5,300이 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마음이 공포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좀 불안한데라는 마음이 오히려 저는 더 상식적이고 좀 정상적인 마음일 수도 있다. 자, 이세무사님과 함께 매달 함께하는 2월의 시간인데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오늘 지금 촬영 시간은 저녁 8시 반 정도인데 자, 오늘 장 마감 어떻게 했고 코스피, 코스닥, 지금 한국 증시, 뭐 미국 나스닥, S&P 지금 현재 딱 어떤 상황인가요? 네,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강한 상태이죠. 누구나 인정하듯이 지금 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역사적 신고가 5,000포인트를 돌파해서 거의 5,300까지 와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순간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일본도 이번에 저 정치적 안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까지 맞물리면서 일본 증시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 증시보다 훨씬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어제는 3.89 오늘은 2.28,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일본도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일본은 올해 들어서만 한 14% 정도 꽤 큰 상승이 나왔고요. 미국 시장은 어떠냐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또는 일본보다는 훨씬 강하지 않은 위치예요. 강하지 않은 위치지만 그래도 다우 지수도 역시 신고가에 위치해 있죠. 역사적 5만을 돌파하면서 네. 신고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연간 상승률로는 4%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죠. 이 속도감이라는 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다우 지수 1월 1일부터 4월, 2월 중순까지 거의 12개월 중에 한 8분의 1이라고 할까요? 4%면 큰 거 아니에요? 4%면은 8분의 1이니까 거의 1년 연간 상승률로 치면 거의 30% 상승인 거예요. 요 1년 반 동안 4%가 오른 게. 근데 이게 하나도 안 크게 느껴지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연간 상승률이 지금 13%가 넘었고요. 우리나라 연간 상승률도 지금 거의 25%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은 오히려 연간 상승률이 딱 보합이에요. 지금 숫자 보시면 종가가 0.01이거든요. 1월 1일 작년 12월 30일과 어제자 미국 증시가 나스닥 증시가 딱 똑같은 보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글로벌 증시상으로 좋긴 좋다. 다우도 역사적 신고가고 심지어 일본은 역사적 신고가고 그리고 가장 비교되는 또 대만을 한번 보면 대만 가건 지수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올해 14%. 일본하고 비슷하죠, 지금. 일본 14%, 대만 14%. 그리고 대만도 역시 역사적 신고가를 딱 뚫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가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가장 강한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근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상승의 속도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상승의 속도를 보면 올해 들어서 2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다우가 4% 오른 게 하나도 안 오른 것 같아. 왜? 우리나라는 1년 반 동안 25%. 이 속도감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반 정도면 한 8분의 1 정도잖아요. 8일은 8, 8호 40이니까 12개월 중에 1년 반개월은 8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다우를 이 속도, 4%의 속도로 끝까지 가면 한 30%로 오는 연간 30% 오르는 속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25%면 이걸 8배로 하면 8, 26, 8, 5, 40. 200%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요즘에 10,000포인트 얘기 나오잖아요. 네. 10,000포인트라고 해봐야 지금 5,000원에서 2배 가면 많이거든요. 그러니까 8,000, 7,500 이런 정도의 목표 지수가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이런 속도감의 차이. 그러니까 예전에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않은 시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게 코스피 연간인데요. 가장 속도가 없었던.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냥 지수 ETF만 갖고 있으면 돈 버는데. 그게 요즘은 맞죠. 왜? 작년에 코스피가 75% 올랐으니까 만약에 코스피 200 레버리지 상품을 샀다면 지수의 2배의 상승으로 나니까 작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지수가 좋대 그러면서 레버리지 1월 1일에 샀으면 정확히 150%가 오른 거죠. 1억이 2억 5천이 된 겁니다. 근데 올해까지 갖고 있었다면 1억이 3억 넘어갔죠. 1억이 3억 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하지 않고 그냥 ETF만 갖고 있으면 지수 ETF. 자,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 그래요. 그냥 굳이 공부를 해? ETF 사면 되지. 자, 그런데 매번 그러냐
시간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때 박근혜 전 정부 때 한 6년간 7년간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있다면 우리나라는 박스피 6년 있었거든요. 박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보시죠. 2021년부터 2016년까지 요 6년의 박스피를 보면 2000을 중심으로 10%도 못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2021년 2000포인트에서 나는 지수 ETF 사서 그냥 지수 상승분만 먹을래. 6년 동안 10원도 못 버는 거예요. 10원도. 시기마다 다른 시기인데 지금은 지수가 너무나 빠르게 오르는, 특히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확실히 빠른 그런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조정과 반등 이런 게 좀 엇갈려 있었잖아요. 지금의 이제 5천이 깨졌다가 잠시 깨졌다가 지금 다시 5,300에 왔는데 그럼 앞으로 증시 지금 코스닥 특히 이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라 지금 그러면 외국인 기관 개인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두 가지 질문하신 거죠. 네.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는 좀 차트를 눈여겨보면서 약간 저는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숨은 그림 찾기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어디랑 어디가 비슷한지 그런 구간이 또 반복이 되는지 이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번 상승장에서 요 2월의 조정과 좀 비슷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11월의 조정이었는데요. 먼저 월봉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9월에 7%가 오르고 10월에 20%가 올랐어요. 그런데 딱 11월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상하 고점과 저점의 진폭이 거의 한 10% 정도. 보시면 고가가 플러스 2.99, 저가가 마이너스 6.6이니까 합치면 9.5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10% 조정을 11월에 받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 12월에 7%가 올랐죠. 지난달에 23%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달 연속 오르면서 7%, 20%에서 한 30% 가깝게 오르면 어찌 보면 차익 실현 매물도 있고 또 대기 매수세들도 아예 좀 떨어지면 사야지. 갖고 있는 사람은 30% 남았을 때 네. 팔아야지. 대기 매수들은 좀 떨어지면 사야지. 요런 심리가 발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2월 달에 좀 조정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2월을 보세요. 2월을 보시면 플러스 2.92, 마이너스 6.2 합하면 몇이에요? 딱 9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2월엔 조정이 있을 거야. 11월 같은. 근데 이제 11월 같은 이런 조정, 한 달, 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일 걸지, 아니면 이미 조정이 끝난 건지. 왜냐면은 요 상하 진폭, 여기 아랫단이 지금 5천을 깬 상태란 말이죠. 윗단은 5,300 정도니까 5,300과 4,950 정도가 한 8, 9%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조정이 끝났나? 아니면 가격 조정은 있었지만 기간 조정은 없었으니까 적어도 지난 11월처럼 설날도 끼어 있으니까 적어도 한 2월 또는 한 3월 초중순까지는 요 박스 5,000과 5,300 또는 좀 더 넓게 보면 5,000을 깨는 한 4,900과 지금 5,500이 단계 이제 점령해야 될 지수대니까 5,500까지는 지금 못 간다라는, 왜냐면 가면 또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신고가의 개념으로 썼을 때 신고가를 지금 못 치고 5,370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5,370과 한 4,950을 한두 달 기간 조정을 할지, 아니면 무슨 소리야 지금 5,500, 6,000 가기도 바쁜데 하면서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될 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과 기관 개인은요? 수급은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수급을 보통 어떤 의미 있는 지수대로 봐요.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 10월 달에도 제가 사실은 제 자랑을 검증도 안 되는, 근데 검증이 사실 제 유튜브에선 되긴 하는데 저는 11월 조정서를 이야기했던 아까 그런 근거, 두 달에 30%면 쉬어야지. 근데 그거에 하나 더 있었거든요. 뭐 하나 더 있었냐면 4천이 요 정도부터 올라왔었는데요. 4천이 넘어가면서부터 3,900, 4,000 요 정도부터는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이 쫙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왔었고, 요 조정의 마지막 요 다시 4,200을 돌파하면서 4,500 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디부터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의 역사적 신고가 중에서도 정말 중요했던 5,000포인트. 5,000포인트를 장중에라도 찍었던, 첫 번째 찍었던 게 1월 22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월 22일부터 오늘까지는 5,000포인트 이상에서 매도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1월 22일부터 오늘까지의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 빠져나간 걸 알 수 있죠. 5,000포인트 이상에서 외국인들은 얼마를 팔았냐면 17조를 팔았어요. 17조. 17조를 팔았고, 기관들은 뭐, 그렇게 많이 매수가담하지 않은 걸 알 수 있고요. 네. 왜 그러니까 개인과 외국인의 이 포지션 싸움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5천 이상에서 외국인들은 팔았고, 개인들은 샀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코스피 200에서도 이건 계약인데, 25,000 계약을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 매매 동향을 보실 때 코스피 현물과 코스피 200 선물 둘 다 팔았죠. 그리고 주식 선물을 보세요. 주식 선물도 이렇게 많은 계약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외국인들은 5,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그렇게 뭐 큰 희망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건가. 지금 오늘까지 보기에는 뭐 오늘 이후로 외국인들은 뭐 맨날 매수하면 어쩔 수 없죠. 오늘도 사실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네, 오늘은 했지만 누적적으로 5,000포인트 이상에서 오늘까지 움직임은 확연하게 외국인들은 팔았고 개인들은 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조금만 기간을 좁혀서 2월 달만 한번 네. 볼까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기관이 거래소에서 매수가담은 별로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코스닥에서 매수가담 엄청 했죠. 네. 이게 이제 약간 정책 기대감 같은 거예요. 아. 사실 개인들보다 기관들이 정책 기대감을 훨씬 먼저 반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찌됐던 기관들은 정부 정책을 좀 약간 따라야 하는 위치에 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1월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이게 어떤 시점이라 그랬죠? 제가 지금 5,000포인트 위 시점이라 그랬잖아요. 기억 잘 해보세요. 5,000포인트 돌파하고 있어 며칠 있다가 뭐가 나왔냐면 이제 거래소 5,000 목표 달성했고 코스닥 3,000 얘기가 정부에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거에 동조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부터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코스닥 순매수 또는 외국인들이 거래소 순매도 같은 게 정확히 5,000 이후에서부터 이렇게 좀 약간 조직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최근 5일 정도 볼까요? 아니면 뭘 볼까요? 2월 달만 2월 1일부터. 자, 2월 1일부터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2월 1일부터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사실은 더 강한 거죠. 2월 1일부터 오늘까지 12조를 팔았는데 개인과 기관이 막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처음 거래소 5,000 돌파했을 때는 많이 사줬지만 최근 며칠 동안은 그렇게 많이 사진 않은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상으로 우리가 그러면 과연 외국인이 사는 게 좋냐 파는 게 좋냐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기자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최근 제가 몇 개의 기사에서 그걸 봤거든요. 코로나 때 한국 증시를 이끌었던 동학개미들이 다시 돌아와서 거래소 코스피 5,000을 시대를 열고 있다. 요즘 증시 예탁금이 110조가 넘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근데 저는 그런 기사들이 사실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은 확률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외국인들이 순매수 참여해서, 그러니까 하루 이틀의 변동 말고요. 추세의 변동으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추세의 변동으로 개인들이 앞장을 서서 순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지수가 올라갔던 건 사실 코로나 때가 거의 유일하고요. 그전에는 거의 백전백승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훨씬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저는 워낙 오래 했으니까. 제 머릿속에는 외국인들이 상승이 나오면 지수가 강하고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지속되면 결국 약간 끝물이구나 이런 게 이제 저는 확률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직전 코로나 때의 이제 이 동학개미 움직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확실한 건 외국인보다 개인이 코스피의 5,000포인트 이상대 또는 2월에서 훨씬 많은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런 개인분들이 좀 마음이 돌아서서 차익 실현 욕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상단이 굉장히 좀 더 제한될 위험이 있겠네요. 네, 왜냐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저런 거죠.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싶진 않지만 요렇게 차이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에서 기법만 알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책에서의 글귀는 3M이 성공의 요소라고 알렉산더 엘더의 책에 나옵니다. 심리투자 기법에. 알렉산더 엘더는 정신과 의사였고요. 그래서 이제 심리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글을 쓴 건데 3M이 뭐냐면 메서드, 머니, 마인드예요. 그러면은 메서드는 기법이고 머니는 자금 관리, 마인드가 심리 컨트롤인데 그 책에서 보면은 우리 주식 투자자가 컨트롤해야 될, 통제해야 될 가장 큰 가져서는 안 될 심리 두 가지가 탐욕과 공포거든요. 탐욕과 공포. 자,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공감하는 게
주식을 그만둔 시점, 내가 왕년에 주식을 했었는데, 그때 IMF 뭐 300포인트 때 그만뒀어요.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다 망한다 그러니까 1000포인트 깨고 800일 때 그만뒀어요. 코로나 저점에서 뭐 1500에서 그만뒀어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듣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공포가 생겼던 구간 중에서 뭐 이런 코로나 저점도 있고 한데 가장 최근에 저점은 언제였냐면 작년 4월이었거든요. 그러면 2,500에서 막 더 떨어지려고 막 하는 요 시점에는 아무도 5,000 상상도 못 했거든요. 오히려 야 이제 2,500도 깨고 뭐 전저점도 막 깨려고 가니까 2,000도 깨라는 게 훨씬 많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월초 아마 작년 증권사 리포트 다 찾아보세요. 요 레벨을 보면 아마 요게 2,400, 500이 중심이었으니까 2,700에서 2,200 구간? 요 정도로 아마 레인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1년 레인지가, 범위가.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4,500까지 왔고, 올해 들어서 이제 5,000까지 온 거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작년 4월에 우리가 통제해야 될 심리가 누가 봐도 공포였다는 건 확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5,300이 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마음이 공포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고요. 만약에 야 이건 10,000포인트가 저는 그게 좀 탐욕스러운 마음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역대 어디 상황을 봐도 네. 공포스러운 상황과 탐욕스러운 상황은 이렇게 차트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실은 막연히 막연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거는 다 갖다 붙이면 되니까. 뭐 삼성전자가 너무 좋고 뭐 에이스캔스가 너무 좋아하고 10,000포인트 간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다. 그래서 10,000포인트를 간다. 뭐 8,000포인트를 간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너무 과도한 확신을 갖는 것보단 약간 떨어지면 좀 불안한데라는 마음이 오히려 더 상식적이고 좀 정상적인 마음일 수도 있다. 우리가 심리투자 기법의 저는 3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심리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공포라는 건 정말 떨어질 때 나오는 거고요. 탐욕은 올라갈 때 나오는 건데 거의 1년 동안 오르니까 주변의 모든 분들이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7, 8천 간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한 이제 멤버십도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6개월 과정이 되었는데요. 코스피가 상승한 만큼 또 당연히 저희 멤버십에 계신 분들도 수익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종목픽 세무사님이 가면 갈수록 잘 맞으셔가지고 이제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이 이제 하루에 1,700원, 한 달에 한 5만원짜리 이제 기본 과정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세무사님과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 주식 투자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코스피 5,000 시대잖아요. 2,500에서 5,000 올 때보다 지금이 더 고난이도의 단계 아닌가요, 세무사님? 그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2,500에서 5,000은 2배가 올라오는 시기인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수익 내기 쉬웠는데 5,000에서 10,000포인트까지 간다면 똑같은 속도지만 똑같은 속도로 가기는 너무나 쉽지 않은 분위기니까 이제는 종목 선정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지금이 작년보다 훨씬 더 지수는 좋아졌지만 그만큼 고난이도가 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파트너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 멤버십을 또 준비했고요. 이 과정 슈퍼개미 이세무사님 시선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10분 시장의 흐름을 장악하는 리포트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16개 유망 종목 추천인데 이거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제가 월간 리포트를 만들어서 매월 첫째 주나 둘째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이 프로그램에 올리는 거죠. PDF 파일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 16종목을 뽑았구나. 공부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적중률이 높았냐면 16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도 10% 이상 오르면 방송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뭐 김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거의 매일 했습니다. 방송 매일. 그만큼 이제 종목이 많이 적중해서 스팟 방송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거기서 언급된 KNR 시스템 같은 경우 60%, 뭐 페스카로 45%, 리브스메드 37%, 뭐 비츠로 넥스트 55%, SOS를 30%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던 가정을 한 달에 한 5만 원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세무사님과 내일부터 당장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한 달에 이제 16개 종목이 아니라 매일 나는 한 개의 종목을 세무사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요청이 많아서 프리미엄 클래스를 또 준비했습니다. 프리미엄 클래스 같은 경우도 매일 저녁, 내일 장을 준비할 수 있는 가이드 같은 경우 나가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편입 편출 기준과 절차 같은 거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일반 회원님들이 보시는 거 한 달에 한 번 16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리미엄 회원님들은 매일 한 종목씩이죠. 그래서 공부를 두 가지를 하는데요.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가 첫 번째. 그다음 8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그래서 어떤 종목을 편입을 시켰을 때 어떤 종목을 편출을 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종목 선정 공부,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운영 공부, 이렇게 두 가지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HVM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43%, 현대오토앱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SB비테크 32%, 링크솔루션 70% 이렇게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종희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멤버십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확인하시면 이종희 세무사님의 기본과 프리미엄 클래스 지금부터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 1월과 2월에 지금 이 증시 어쨌든 강한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는 어떤 것들인 거죠? 일단 뭐 반도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야, 올해 거래소가 25% 올랐어. 네. 그럼 25%보다 더 많이 오른 애들이 지수를 이끈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38%. 말 다 했죠. 그냥 하나만 찍어보면 알아. 왜냐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가장 크고 지수 영향력이 가장 크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지수는 25%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38%가 올랐어요. 네. 그럼 이거는 뭐 압도적으로, 야, 뭐 때문에 지수가 올랐어? 삼성전자요. 자, 그 다음 SK하이닉스 34%. 역시 지수보다 많이 올랐죠. SK하이닉스요. 자, 그 다음 현대차는 62%가 올랐습니다. 현대차요. LG에너지솔루션은 5%밖에 못 올랐네요. 2차 전지는 아니겠죠, 주도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총 상위에서만 딱 봐도 반도체와 자동차.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전차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차 시대가 사실 지수 상승률이 가장 컸을 때예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차정 장세, 전차 장세가 연달아 나왔었고,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 기관화 장세였는데요. 요즘에 장은 어쨌든 개인이 이끄는 장인데, 개인이 가장 좋아했던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세 개만 좀 더 여쭤보고 올해 이제 상반기 유망 섹터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 앞으로 더 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진짜 사실 쉽지 않은 대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뭐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작년 여름에 5만 원에서 15만 원이 넘었으니까. 네. 뭐 1년 되는 시점에 1년도 안 되는 시점이에요. 작년 여름까지도 5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6, 7, 8개월 시점에 3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500조에서 1000조가 된 거예요. 500조 미만에서 1000조가 된 거죠. 3배가 올랐으니까. 그럼 이 정도 상승이라면 사실은 이게 시가총액이 크지 않았다면, 뭐 급등주 차트예요. 이건 급등주 차트. 또 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담스러운 건 지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니까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거지, 개별주가 6개월에 3배 올랐다? 뭐 10배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무겁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2천억짜리가 1조가 됐는데, 뭐 2조가 될 수도 있고 3조가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야, 500조짜리가 지금 1000조까지 왔어. 1000조짜리가 그럼 또 2000조짜리까지 네. 가고. 그럼 이게 이제 이 시총의 부담이 커질수록 자금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유지가 되려면 비슷한 속도와 비슷한 자금의 규모로서 사고팔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국부는 정해져 있고, 그럼 외국인들이 많이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장이 왜 강한 장이냐면 우리나라의 국부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주식 투자하는 게 예를 들어 모두가 1억씩 해. 정해져 있잖아요. 모두가 1억씩 하는데 자꾸 예탁금을 더 늘려갖고 집 팔고 물론 요즘에 집 팔고 땅 팔고 진짜 온다고 하더만, 부동산 팔고. 그래서 예탁금이 늘어나는 건데, 부동산 머니 부부. 그 한계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김 작가님은 집도 다 팔고 주식 하실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 부자들이, 저는 세무사니까 많이 알잖아요. 네. 옮기고 있는 건 맞지만, 네. 그렇게 뭐 땅 팔고 집 팔고 건물 다 팔고 주식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우리나라 돈이 아닌 돈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돈이니까 그 돈으로 주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자금에서 사고 팔고는 끌어올리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상상한다면 지금 시총 규모가
커질수록 외국인들이 그 속도에 맞춰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순매수 규모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약간 이거는 이제 언젠가는 좀 터져야 되는 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그 주가 전망 상향하는 거, 목표 주가 상향 중에서 발표하잖아요. 그건 제가 정확히 해석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하나만 이제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실적이 내년도에 더 많이 나온다. 지금 그 주가 실적에 비교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퍼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올랐으니까. 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모든 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가는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2,500일 때는 지수의 움직임을 3,000과 2,000 사이 이렇게 놓는 거예요. 증권사는. 네. 예를 들어 지금 지수가 5,000이니까 올라가면 8,000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안 올릴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 속도감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얘가 5만 원일 때 15만 원이라는 거 좀 갖고 와보라고요. 없다고요. 5만 원일 때 15만 원이라는 건 미친놈 소리를 듣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은 얘가 이제 10만 원이 됐어. 그럼 10만 원이면 뭐 한 13만 원 썼겠죠. 근데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벌써 돌파했네? 또 15만 원을 썼겠죠. 또 올라왔어? 근데 20만 원 써야 어떡할 거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증권사의 그 목표가는 하나도 보지를 않아요. 왜냐면 목표가보다 차트가 훨씬 중요하죠. 그럼 그건요. 실적이 앞으로 더 잘 나온다. 그래서 실적에 비교하면 지금 주가 PR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거는 첫 번째 말했던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올리는 것만큼은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어쨌든 주가는 실적을 머금고 올라가는 거니까. 무슨 뜻이냐면 목표가는 실적을 머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목표가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가 무조건 올라가요. 안 올리면 그 증권사에서는 그 종목에 대해서 매도 사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 매도 사인을 낼 수 있나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아니니까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 예상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 거랑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 정도 주가 속도가 올라가니까 전망이 뭐가 있어야 될 거야. 왜 올라가는데라는 이유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삼성전자가 지금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세요? 3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점 대비 3배 정도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엄청 뭐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서 3배가 올라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지금 그 정도 올랐고,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지수가 2200에서 5300까지 올랐거든요. 그 얘기는 거의 모든 종목들 한번 제가 쳐볼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삼성전자는 2021년 초에 9만 원이어서 10만 원. 그럼 이제 5년 만에 2021년 초에서 2026년 초잖아요. 5년 만에 9만 원이 16만 원 왔으니까 아직 2배가 살짝 안 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1년 초에 한 4만 원 정도 된 것 같네요. 그죠? 4만 원에서 120만 원이니까 30배가 넘게 올랐죠. 5년 동안 삼성전자는 2배가 못 올랐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30배가 훨씬 넘게 올랐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엄청나도 저쩌하다는 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펀드, 모든 펀드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지수의 비중대로 투자하는 펀드가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가장 오르면 좋은 종목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죠. 시총대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반도체 산업의 애널리스트 분들뿐 아니라 그들은 가장 원하겠죠. 펀드를 운영하면 삼성전자 올라가야지 가장 수익이 많이 나니까. 또는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똑똑한 분들일걸요? 지망을 했을 때? 그 가장 똑똑한 분들도 반도체가 올라가야지 더 분석할 게 많고 좋을 테니까 연봉도 올라가고. 근데 중요한 건 전 국민이 또 삼성전자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라가면 다 좋은 거야. 모든 사람이.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좋다고 하고 있고 올라간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과연 결과는 5년 동안 2배도 안 오른 종목인데 그 종목을 이렇게 애착을 가질 필요 있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해요. 솔직히. 저는 개인 투자자로서 제가 주식을 30년을 했거든요. 삼성전자로 돈 번 거보다 다른 예를 들어 반도체 강소기업이나 뭐 다른 쪽 뭐 제약바이오 쪽이나
이런 중소기업에서 저는 돈 번 거에 훨씬 많고 또는 대형주를 사더라도 그때그때 핫한 업종들이 있어요. 지금 방산의 대장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5년 동안 30배가 올랐잖아요. 근데 과연 삼성전자에 열광하시는 분들이 5년 동안 30배 오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30배를 벌었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에 물려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물려 있다가 9만 원 돌파하고 10만 원 오고 15만 원 오니까 광분을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는데 네. 저는 그거를 그렇게 뭐 공감을 하거나 네. 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모든 종목이 저는 똑같은 n분의 1의 종목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되게 중요해요. 제 영상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삼성전자는 n분의 1의 종목일 뿐이에요. 왜? 1조, 2조, 10조씩 운영하는 분들은 시장 비중, 지수 대비 시총 비중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시장 지수, 인덱스 지수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을 시총 비중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여러분들도 1조로 주식 투자 하시나요? 아닐 텐데. 뭐 1, 2억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억으로 하면 우리는 그냥 좋은 종목 5개 고르면 돼요. 2천 종목 중에. 2천 종목 중에 삼성전자는 한 종목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 그렇게 뭐 큰 관심을 그냥 2000분의 1의 관심 종목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식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되게 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막 실적이 엄청 좋다. 그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훨씬 많을 텐데. 제가 장담하는데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삼성전자의 수익률보다 훨씬 많은 수익률을 내는 종목이 훨씬 많을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꼭 안 좋다기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죠. 수많은 종목이 있는데 제 말씀은 그거예요. 굳이 여기에 우리가 어차피 수백억을 투자할 것도 아닌데 어차피 몇천 아니면 몇 억인데 더 수익률이 높은 곳을 좀 찾아보자. 정확히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요즘의 기사들을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투자 고수, 삼성전자 10년 갖고 있어서 뭐 2.5배 수익이 났다. 이제 삼성전자 막 신고가 뚫었으니까 그게 뭐냐고. 투자 고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년 동안 30배 번 분이 투자 고수 아닌가요? SK하이닉스 뭐 얼마에 사서 얼마가 됐다?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오른 종목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장담하는데 그런 기사를 쓰고 그런 분석글이 나오고 하는 이유는 시총 1위, 2위이기 때문인데 큰 펀드를 운영하지 않는 우리 개인 투자자로서 시총 1위, 2위에 그렇게 큰 집중을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올리는 게 무엇일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SK하이닉스 상승률 볼게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상승률이 작년에 훨씬 컸던 거 아시죠? 훨씬 컸습니다. 작년에 274% 올랐어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컸죠. 삼성전자는 작년에 120%. 120%랑 230%면 거의 2배 차이잖아요. 그럼 삼성전자의 그런 목맬 바에 SK하이닉스 샀던 게 훨씬 좋았던 거고. 그리고 또는, 여기 보시면, 작년에 이게 상승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SK하이닉스가 230%인가 그랬죠. 여기 있네요, 여기.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작년에 진짜 많이 오른 퍼센트예요. 47위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꽤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이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있고요. 또는 효성중공업. 또는 이수페타시스도 아마 많이 매매를 했을 거예요. 심텍, APR도 있었죠, APR. SK스퀘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부터는 로봇주들이에요. 뭐 현대무벡스, 클로버, ABL 바이오는 바이오였고요. 올릭스, 퀴리언트 바이오였고요. D&D 파마텍도 바이오. 원익홀딩스 로보티즈는 로봇의 대명사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주식 공부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막 삼성전자 기사 읽고 SK하이닉스 기사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다가 대형주 하나 포트폴리오 넣어도 되지만 그 대형주 하나 넣는 건 내 포트 5개 중에 하나 또는 10개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럼 나머지 5개 중에 4개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로봇 산업이 좋은지 제약바이오가 좋은지 아니면 화장품 산업이 좋은지 여러 산업 리포트도 읽으시고 좀 이렇게 분산 투자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 에너지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쓰면 되지 않나. 근데 거의 뭐 80%를 쓰고 있으니까 그럼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 이렇게 고개가 가우뚱해지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럼 현대차 그렇게 했었냐? 굉장히 뜨거웠죠, 올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별로 못 올랐죠. 보시면 작년에 39%가 올랐어요. 이제 저런 거예요. 지금 요즘에 최근 움직임을 보면 순환매의 움직임이 분명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못 오른 애들에 대한 움직임들? 너무 많이 오른 애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또는 너무 많이 올라서 대기 매수세들이 거의 실종된 야, 저 가격엔 나는 못 사.
팔 사람들은 이제 이익 실현하려고 팔 사람들은 생겼는데 살 사람들이 나는 저 가격엔 못 사.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 좀 순환매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순환매에도 이름을 다 갖다 붙여야 돼요. 그냥 아까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왜 오르는데 실적이 좋아서 그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유를 붙여야 돼. 그랬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너무 못 올랐단 말이에요. 너무 못 올랐죠. 그래서 그럼 올해부터는 현대차가 올라가야 되지 않아? 작년 12월부터 꿈틀댔고 꿈틀댄 거의 이유는 그동안 못 올라서 저평가도 되어 있고 거기에 성장 동력의 날개를 달았다. 그 성장 동력의 날개는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이다. 뭐 이런 걸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갖다 붙여서 현대차가 좀 선두에 서서 1월달 상승률로는 반도체보다도 더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못 오른 애들에 대한 관심, 이런 쪽으로 간다면 저는 네. 자동차 업종이 확실히 반도체보다는 훨씬 못 올랐고, 또는 올해부터의 강한 모습으로 봐도 지수보다 지금 강한 애들 딱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수보다 강했죠. 근데 걔들보다 현대차가 더 강했죠. 그 얘기는 일단 작년에는 못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 지수보다 훨씬 강한 업종, 그게 현대차니까 저는 현대차 그룹주도 오늘도 한원 시스템이나 이런 좀 한국타이어나 이런 종목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에는 못 올랐지만 요즘에 강화되고 있는 요 현대차 그룹주 또는 자동차 그룹주들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순환매의 관점에서 못 오른 업종에도 주목하자라는 말씀입니다.